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64회 FAT 1급의 이론 문제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4회 FAT 1급 이론 10개 어떤 수준으로 출제했는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FAT 1급 교재에는 없는 내용인데 교재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요 회계의 변경은 TAT 2급의 출제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냈군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FAT 1급 교재에서 없었지만 여러분 회계 자료에는 추정에 해당되는 자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추정.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감가상각 관련되는 게 사실은 그게 다 추정이에요. 대손충당금의 추정.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재무제표에는요. 어떤 사실에 대한 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추정을 반영해가지고 회계 처리한 것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기억나는 게 결산 때 매출액에 외상매출금 잔액의 1%를 대손으로 추정한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라든가 또는 우리가 그 감가상각할 때 말입니다. 내용연수 5년이다 10년이다 이게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추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재고자산의 진부하의 판단. 이 재고자산이 유행이 지나갔다라는 그 판단은 사실인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추정입니다. 이것도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감가상각 관련된 거 다 추정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대손의 추정률, 대손 추정률 1%, 2% 당연히 추정이죠. 그러면 아닌 것은 뭐예요? 3번이다.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라고 하면은요,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런 것 등을 말하는 건데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우리가 회계의 정책이라고 그래요. 정책. 그래서 정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해서 평균법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면은 회계 정책을 바꾸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자 1번 문제 FAT 1급에서는 조금 센 문제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 그러나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우리 재무제표에는요 추정치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대손의 추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정이고요. 감가상각 관련된 게 다 추정이에요. 재고자산의 진부하를 판단하는 것도 추정입니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라는 것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것인데 그것은 어떤 이론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재고금액을 산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추정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의 변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죠? 2번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거 맞죠? 3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죠. 그렇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자본입니다. 자본 항목. 그래서 재무상태표 항목이라고 그래야죠.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됐습니다. 옳지 않은 거.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아요. 우리가 현금흐름표 작성은 우리가 실습을 안 합니다만은 영업, 투자, 재무 이렇게 구분해서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표가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 3번 틀린 거 확실하죠? 다음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12월 31일 매출 채권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초 매출 채권은 50만 원이었습니다. 24년에 총 매출 채권 회수가 11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24년 매출액은 150만 원인데요. 괄호 열고 현금 매출이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24년 매출 중에 매출 채권에 해당되는 것은 얼마였어요? 120만 원이었습니다. 현금 매출 뺀 나머지가 매출 채권이었죠.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기초 매출 채권이 50만 원이 있었으니까 이걸 더하면 매출 채권은 모두 170이었는데 110만 원을 회수했죠. 받았다 이거죠. 그럼 170에서 110만 원을 뺀 나머지 60만 원이 잔액이겠죠. 그래서 12월 31일 매출 채권은 60만 원이다 이거예요. 170 마이너스 빼기 110. 17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빼주면 됩니다. 네, 이런 스타일의 문제 많이 출제를 했던 것 같아요. 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형자산에 대한 대화 내용이다. 올바르게 말한 사람은 이랬네요. 올바르게 말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시운전한 비용은 기계장치의 원가에 포함해야 된다. 맞습니다. 시운전한 것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자, 올바르게 말한 사람을 찾으라고 그랬네요. 답은 영희. 영희가 답이 됩니다. 두 사람이 답인가요? 자, 그러면 일단 영희는 맞다. 두 번째 사람 보겠습니다. 기계장치 수선 유지비는 기계장치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맞아. 기계장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는요, 원가가 아니고 비용입니다. 수선비. 틀렸어요. 두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사람, 창고용 건물 취득세와 취득 관련 중개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아. 취득원가로 봐야죠. 자산으로 봐야 됩니다. 병국이 틀렸고요. 주영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의 토지 정리 비용은 토지의 원가에 포함해야 해. 그렇죠. 토지 정리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영희와 주영희가 답이 되니까요.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상품의 6월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6월의 매출액은요, 75,000원이다 이 말이에요. 매출액은 75,000원. 자, 매출 원가를 구하면 되는데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이고 6월의 재고장이 이와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이 몇 개냐면 300개를 매출했네요. 이거의 원가를 선입선출법으로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300개가 6월 1일 2월 된 거 200개, 이게 원가에 들어갔겠네요. 그 다음에 100개는 여기 15일 날께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15일 날 거 100개는 얼마인가요? 하나가 200원짜리죠? 100개 곱하기 200원 하면 이 원가는 2만원이죠. 자, 그래서 매출 원가는 2만원에다 3만원, 6월 1일 날 거 더하면 5만원이죠. 7만 5천원 빼기 5만원. 요게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답은 2만원이죠. 그래서 가만 있어봐. 제가 계산 잘못했나 봅니다. 어떻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3만원하고 100개니까 2만원. 네? 계산을 여기에 2만원이 아니고 여기가 2만 5천원이 돼야죠. 네. 7만 5천원 빼기 5만원은 2만원이 아니라 2만 5천원인데 그 마지막 계산을 잘못했군요. 자, 그래서 2만원, 2만 5천원 2번이 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 자료 중에서 매출액 구하시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구하면 되는데 매출액은 계산 다 해놨고 매출 원가는 요 300개의 원가를 선입선출법으로 여러분이 따져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빼주게 되면 25,000원이 나오죠. 다음 6번 문제.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1번 보통주 자본금은 액면금액에 발행한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보통주 자본금, 여러분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금액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액면금액에다가 주식수를 곱하는 게 맞아요. 다음 2번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표시한다. 그렇습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자본에 해당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표시하죠. 다음 3번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을 나타낸다. 맞죠? 우리가 자본이라는 것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입니다. 그리고 그 자본은 우리가 잔여 지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4번이 그럼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주식을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한다. 잘못됐죠? 네, 여러분 액면금액을 표시하는 금액은 무엇으로 표시해야 돼요? 자본잉여금으로 표시해야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개정 과목으로는 뭐였죠? 자본잉여금 안에 있는 주식발행,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표시했어요. 주식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죠. 우리가 이익잉여금은 뭐냐면 영업을 해서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식발행에서 잉여금이 난 것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7번 문제 보시면은요. 주식회사 한공의 손익계산서 일부와 관련 추가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가액 금액은 얼마인가?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당기 비용의 추가 자료를 보면은 급여, 기부금, 접대비, 세금과 원가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영업이익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영업이익에 영향이 없는 것 기부금 빼고 나머지를 다 더해야죠. 판매관리비입니다. 나머지가 60만원, 8만원, 5만원을 더하면 73만원이죠. 그러니까 73만원만 여기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판매관리비가 73만원이다 라고 하고 계산을 해보면 돼요. 영업이익을. 자, 매출액에서 600. 매출 원가는 기초에다 매입을 더해서 기말을 뺀 것이니까 360. 여기가 360이 되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240이 되죠. 여기가 240만 원이 되죠. 자, 240에서 73만 원을 빼면 답이 되겠습니다. 240만 원 마이너스 73만 원 하시면 167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군요. 손익계산서 구조, 알아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여러분에게 아주 자주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손익계산서 구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165만 원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부터 부가가치세 이론이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맞았나요? 아닙니다. 언제 신고해야 될까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말일이 아니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로 고쳐야 돼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시 신고한 과세표준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네, 우리가 확정 때 앞에 3개월치도 포함해서 같이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예정 때 신고하지 않은 것은 포함해요. 누락한 거.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정 신고 시 신고한 과세 표준을 포함한다. 그러면 이중 신고가 되죠.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정 때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포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포함해야 돼요. 누락시킨 것은. 하지만 예정 신고 시 신고한 과세 표준은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3번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를 안 했는데 과소신고라고 할까요? 미신고죠. 미신고. 네. 과소신고는요. 신고는 했어야 돼요. 신고는 했는데 누락해서 신고하는 것을 과소신고라고 해요. 매출을 몇 개를 빼먹었어요. 그러면 누락이 됐죠. 그래서 매출세액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과소신고, 세금을 줄여서 신고했다. 하지만 지금은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은 지연신고라고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면 미신고라고 합니다. 과소신고는 일단 신고는 했어야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그렇다면 4번이 옳은 것 같아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납부와 환급만 주된 사업장에서 하므로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맞아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라는 것은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것이고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이 4번이다.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어요. 단 제시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고 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또는 수취했습니다. 자, 여러분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죠. 매출세 빼기 매입세. 근데 자료에서 매출세액을 따져보겠습니다. 네, 현금 매출, 외상 매출. 이게 여기에 10%가 매출세액이죠. 네, 그래서 180만 원에 200만 원에서 380만 원이 매출세액이고요. 매입세액을 따져보겠습니다. 매입액이 상품 매입액이 1200인데 여기에 10%는 120이고요.
접대비 지출한 게 500이 있지만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므로 이건 따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상품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120만원. 예, 120만원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320만원 매출세액, 아니죠. 380만원 매출세액에서 120만원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은 260이 나옵니다. 네, 4번이죠. 다음 마지막 문제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이랬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1번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공제 못 받죠. 2번 면세사업 관련 매입. 이것도 공제 못 받죠. 3번 운수업의 영업용 차량 매입세. 이건 예, 운수업이 과세사업이잖아요. 영업용 차량. 예, 운수를 영업용이니까 만약에 택시 회사에서 택시를 매입했다 이거예요. 택시를 현대자동차에서 그러면 매입세 공제 받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토지의 취득 관련 매입세 예, 공제 못 받죠?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어떻습니까? 64회 앞에서 이론 63회나 62회 또 60회 59회 이렇게 쭉 우리가 풀어왔었는데 비슷한 수준이죠. 이런 수준의 문제를 여러분이 7개 이상 맞춰야 된다. 이런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 설명을 제가 좀 빠르게 한 것 같은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 아시는 걸로 하고 실무수행 이어서 좀 풀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64회는 국제우산으로 출제를 했어요. 국제우산은 우산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국제우산으로 로그인 해 주십시오. 자, 로그인 하셨으면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자료 설명. 국제우산의 사업장 주소와 담당자 메일 주소가 변경되어 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사업장 주소와 담당자 메일 주소를 수정하시오. 네, 주소하고 담당자 메일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 가야 되죠. 그래서 주소를 고쳐주시면 됩니다. 주민 등 여기 회사 등록할 때는 사업장 주소를 우편번호 검색으로 한번 써보세요. 우편번호 검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기를 서대문구로 고치시고 밑에다가 충정로 7길 12 충정로 7길 12 엔터 엔터 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 조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적용 단추 누르고 왜 우리가 회사의 경우에 회사 등록에서 사업장 주소를 고칠 때 우편번호 검색을 사용하면 좋으냐 하면은 구청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은 구청이 바뀌었을 때는요 여기 밑에 여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방세 법정 코드 또 사업장 세무서. 근데 만약에 구청이 바뀌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꼭 우편번호 검색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뒤에 것만 고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의 주소 바꿀 때는 우편번호 검색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타이핑으로 수정하십시오. 거래처의 주소는. 자, 이제 메일 주소 입력해야죠. 추가사항에 가셔가지고 7번에 담당자 메일을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뒤에 것만 고치면 되겠네요. 앞에 코리아는 똑같고 골뱅이 밑에 bill 36524.com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마지막에 꼭 쳐야 됩니다. 네, 1번 문제. 회사 등록에서 주소 그리고 담당자 메일 주소 고치면 됩니다. 메일 주소는 추가사항 탭에서 고쳐주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이월 주임종 단기 채권을 얘기했고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회사는 직원 대출금에 대한 주임종 단기 채권을 종업원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네, 거래처 코드도 다 있으니까 금방 입력할 수 있죠. 전체 메뉴에 가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맨 밑에 있는 메뉴 클릭하시고 주임종 단기 채권 137번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코드란에다가 클릭을 하고 123 엔터 500만원 엔터 234 엔터 300만원 엔터 7001 엔터 400만원 엔터 하면은 밑에 차액이 0이 나오죠. 네, 이렇게 차액이 0 나와야 우리가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했구나.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정보관리 문제 다 했네요.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1번 보겠습니다. 3만원 초과 거래자료 입력 문제를 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사무실 컴퓨터를 수리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를 미수지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수행과제 1번은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인데 수익적 지출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사무실에 컴퓨터 수리하면 무슨 비용이 적절하죠? 예, 수선비로 처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수증 수치명세서 2와 1서식까지 작성하시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출금전표로 작성합시다. 날짜는 여기 있는 영수증에 있는 이 날짜로 입력을 해야 되죠.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서 날짜는 3월 3일입니다. 1번 출금하신 다음에 수선 엔터 치고 820번을 고르시고 쭉 가가지고 55,000원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메뉴에 선택을 하시고 영수증 수치명세서 결산 재무제표 있는 거 아시죠? 클릭해서 네 번째 줄에다가 추가하시면 됩니다. 2024 0303 주식회사 금화 서비스네요. 성명은 이현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11 사업자 번호는 60381 16391 금액은 55,000원. 자, 구분에 해당되는 거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수선비 아까 코드를 820번을 사용했죠. 계정 코드 820번 엔터 하시고 저교에는 컴퓨터 수리 엔터 하신 다음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 1번 탭에 가야 돼요. 가보면 아직 여기 넘어오지 않은 걸 볼 수가 있는데 명세서 2 불러오기라는 요 단추를 눌러줘야 돼요. 클릭하면 4건으로 불러지죠. 예, 불러진 거 확인하시고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해가지고 저장해 두면 됩니다. 네,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 자주 나오는 편이죠. 여러 번 우리가 해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인데요. 자료 설명을 봅니다. 무지개 우산에서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계약금 지급한 겁니다. 그러면 개념 과목이 뭐죠? 예, 선급금. 선급금하고 선수금을 헷갈리면 안 되죠. 계약금 지급한 것은 선급금, 받은 것은 선수금입니다. 선급금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차변이 와야 되겠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이 보통예금이 되는 거래입니다. 거래처 코드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는 문제죠. 자, 거래 날짜는 여기 통장에 있는 3월 7일로 입력하는 겁니다. 자, 일반전표 3월 7일로 고치세요. 3번 차변에 선급금 131번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무지. 그래서 무지개 우산. 거래처 코드 꼭 넣어야 되고요. 금액은 200만원. 엔터.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이죠. 국민은행을 코드로 넣어야 되죠. 국민은행 보통. 국민은행 보통 코드예요. 쭉쭉쭉 가서 200만원 대변에다 입력합니다. 이렇게 차변의 선급금이라는 거, 거래처 코드는 무지개 자산, 무지개 우산,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이고 거래처 코드는 국민은행. 이렇게 잘 확인하십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인데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매출 거래처 직원과 식사했어요. 대금 결제한 후에 신용카드로 전표를 받았습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는 건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부가세까지 전부 접대비 처리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표에서 날짜를 확인합니다. 4월 10일 날짜 확인하셨죠? 일반 전표에 4월 10일로 날짜 고쳐요. 3번 차변이 접대비죠. 800번대 접대비입니다. 813. 자, 금액은 33만원이죠. 대변. 네, 대변은 카드 결제니까 뭐죠? 예, 미지급금입니다. 거래처 코드에는 어디를 입력해야 될까요? 신한카드를 입력해야 되겠네요. 매입사 신한카드 되어 있죠. 네, 신한카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입니다. 카드 결제한 거는. 그래서 대변이 33만원 입력하시는 거죠. 네. 차변의 접대비 비용 발생이고요. 대변의 카드 결제는 미지급금이죠. 그리고 거래처에는 그 카드사를 코드로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를 냈습니까? 4번. 산재보험료네요. 자료 설명. 3월분 산재보험료 27만원과 연체료가 있었네요. 늦게 납부했나봐요. 270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고요. 거래자료를 입력하세요. 산재보험료는 보험료로, 연체금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예, 산재보험료 문제가 연달아서 나왔네요. 63회에도 우리가 산재보험료, 보험료로 처리할 것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었는데 64회에도 나왔습니다. 자주 나오는 것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에 자주 나왔던 문제는 금년에도 또 자주 나올 수 있는. 자, 그래서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연체료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가 4월 28일이에요. 일반 전표에 갑니다. 4월 28일 날짜 입력하시고 대변의 보통예금을 먼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차변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네. 자, 3번 차변으로 다시 고치시고요. 왜 그러냐면 27만원, 270원 이게 따로 이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차변부터 입력해가지고 나중에 합계를 대변으로 입력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네, 차변에 보험료 821번 선택하시고요. 쭉 가셔가지고 27만원. 또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817번, 270원 이렇게 하고 이제 대변 4번 대변에 103 보통예금이고요. 이건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되죠. 기업은행 보통 그리고 대변에다가 270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수행과제에서 정확하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전표 입력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죠. 예, 보험료로 하고 세금과 공과금으로 하고 하면 되니까요. 다음은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음 관련 문제 항상 한 문제씩 나오고 있죠. 자료가 1, 2번이 있고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5월 18일 주식회사 순양 유통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을 국민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16만 5천원을 차감한 잔액을 국민은행 당좌 예금 계좌로 받았다. 수행과제 1번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매각거래 처리하라. 2번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시오. 할인기관은 국민은행 당좌로 하라.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할인 거래에서 당좌예금 개념 과목 찾을 수 있었고요. 받으러움이라는 개념 과목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요겁니다. 할인료를 16만 5천원을 무슨 개념 과목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게 기억이 나야죠? 뭐였죠? 예.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기억나시면 이 문제는 다 풀린 거예요. 자, 받으러움 대변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받으러움을 은행에 매각했다는 거예요. 자, 5월 18일 날 매각했어요. 여기 당좌예금 통장 거래일이 5월 18일이니까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5월 18일을 입력하시고 대변에 110번 받으러움 어음을 매각하면 어음이 대변에 가야죠. 거래처는 발행한 거래처가 됩니다. 어디에서 발행한 거냐면 순양유통에서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순양으로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자, 엔터로 쭉 간 다음에 어음 금액은 거기 어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1655만원. 1655만원. 165, 아니, 50만원이죠. 1650만원. 16500 플러스. 차변. 네. 차변에 이제 할인료 먼저 한번 입력해 볼까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936번이죠. 자, 거래처에서는 쭉쭉쭉쭉 지나가시고 16만 5천원입니다. 16만 5천원. 그리고 이제 차변이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죠? 예, 102번 당좌예금이 남았어요. 당좌예금 거래처는 은행이죠. 국민은행 당좌예금이죠. 그래서 코드에다가 국민은행 당좌 98000 거래처 코드 잘 선택하시고 이제 16335죠. 16335 플러스 해서 1633만 5천원 입력하시면 차대변 차익이 없죠. 네. 자, 지금 거래자료 1번, 수행과제 1번을 한 거죠. 그 다음에 2번까지 해야 됩니다. 어음 관련 거래는 꼭 마무리하는 작업이 하나 더 있어요. 받으러 줄 어딘가를 클릭하시고 F3 누르죠. 자, 그래가지고 어음 상태를 할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미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어음 번호는 입력하는 건가요? 찾아야 되는 건가요? 찾는 겁니다. 네, 어음 번호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1650만원짜리 보여요. 그러면 선택 누르시고 엔터를 한번 쳐서 커서가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할인 기관으로 갔습니다. 할인 기관이라는 건 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자료 설명에서 어디서 국민은행에서 할인 기관이 국민은행 당좌다라고 수행과제에서 괄호 속에 표시해 줬습니다. 자, 할인 기관을 더블 클릭하면은 국민은행이 코드가 2개이기 때문에 당좌를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보통 하면 안 된다 이거. 국민은행 당좌 확인. 그러면 이제 엔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할인율은 생략합니다. 네, 그러면 적용 정리가 됐고요. 마무리가 잘 된 거죠. 네, 그래서 5번 문제는 이와 같이 어음 관련 거래 문제를 출제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4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론과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문제 그리고 기초정보 관리 문제만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부가가치세 문제부터 같이 또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 혹시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되겠습니다.